이 문서 한 장이면 된다. 논밭이고 기와집이고 전부 내 것이요. 혼례를 치른 바로 그날 저녁, 큰형 만드기 관아 도장이 찍힌 빈 문서를 시어머니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문서엔 갓 세상을 떠난 시아버지 이름으로 진빚이 적혀 있었으나 잉크 빛깔이 이상하리만치 새 것이었지요. 눈먼 신랑 복동이와 시어머니, 그리고 혼례복도 채 갈아입지 못한 며느리 복순이가 강변 모래밭 오두막으로 내몰렸습니다. 그런데 그 빈 문서에는 만드기도 미처 몰랐던 치명적인 허점이 하나 숨어 있었습니다. 오늘도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충청도 공주고을 강변 마을에 김씨 성을 가진 집안이 살고 있었습니다. 대대로 농사를 지어온 집안이었으나 아버지 김서방이 부지런하고 손이 커서 논 스무맞이기에 기와집까지 장만한 제법 넉넉한 살림이었지요. 슬하에 아들이 둘 있었는데 큰아들 만드기는 35세 처가살이를 하며 제 입속만 챙기는 위인이었고 작은 아들 복동이는 24세 어릴 때 열병을 앓아 눈을 잃은 청년이었습니다. 복동이가 눈을 잃은 것은 10살 되던 해 여름이었지요. 온 마을을 휩쓴 열병이 하필 복동이를 가장 독하게 덮쳤습니다. 사흘 밤낮을 불덩이처럼 달아오르다 열이 내린 날 아침 복동이의 눈동자는 이미 흰빛으로 흐려 있었어요. 어머니 박 씨는 그날부터 복동이의 손을 한시도 놓지 않았습니다. 장에 가면 약초를 사고 절에 가면 기도를 올리고 무당에게 굿을 부탁하기도 했지요. 하지만 한 번 꺼진 빛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김서방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다만 그날 이후로 저녁마다 복동이 곁에 앉아 강물 소리와 바람 소리를 들려주며 이렇게 말했지요. 복동아, 눈이 없어도 손이 있고 귀가 있고 코가 있다. 세상을 보는 방법이 어디 눈 하나뿐이더냐. 복동이는 아버지의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눈이 멀었어도 불평 한마디 없이 새벽부터 밭에 나가 흙을 만지고 소 울음소리로 날씨를 짐작하고 손끝으로 곡식 이삭의 여물기를 가늠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처음엔 혀를 찼습니다. 저 눈먼 총각이 무슨 농사를 짓겠다고. 하지만 복동이가 손질한 밭은 어찌 된 영문인지 해마다 다른 집보다 이삭이 굵고 실했습니다. 흙냄새로 땅의 기운을 알고 빗소리로 비의 양을 헤아리는 남다른 감각이 있었던 것이지요. 아버지 김서방이 세상을 떠난 것은 그해 늦가을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알아온 지병이 끝내 그를 놓아주지 않았어요. 임종 자리에서 김서방은 박 씨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복동이 장가를 드려야 하오. 눈이 없어도 저 아이는 누구보다 반듯한 사람이니 반듯한 짝을 구해 주시오. 박 씨는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것이 남편의 마지막 부탁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눈을 감기가 무섭게 큰아들 만드기 처가에서 내려왔습니다. 검은 상복을 차려입고 상청 앞에 절을 올리는 모양새는 효자처럼 보였지요. 하지만 만드기의 눈은 집 안 구석구석을 훑고 있었습니다. 논스무 맞이기와 기와집, 곳간에 쌓인 곡식 가마니를 세고 또 세었지요. 장례를 치른 지 사흘째 되던 날 밤이었습니다. 만드기 처 오씨가 부엌 한 구석에서 혼자 뭔가를 쓰는 소리가 들렸어요. 박 씨는 이상하다 싶었지만 그날 밤은 그냥 넘겼지요. 복동이의 혼처를 구하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눈먼 총각에게 딸을 보내려는 집이 없었지요.
중매쟁이가 발이 닳도록 다녀도 퇴짜를 맞기 일쑤였어요. 그러다 들고 온 혼담이 하나 있었습니다. 공주 고을 남쪽에 박진사댁 외딸이 있는데 집안이 기울어 살림이 어렵다 하더이다. 그래도 학식이 있고 총명하기로 고을의 소문이 자자한 처자라 하오. 박 씨는 반색을 했지요. 하지만 만득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가난한 집딸을 뭐 하러 데려와요. 차라리 그 돈으로 논이나 한 마지기 더 사지. 박 씨는 만득이 말을 못 들은 척했습니다. 직접 박진사댁을 찾아가 처자를 만나보았지요. 박복순이라는 이름의 그 처자는 20살이었습니다. 얼굴이 곱고 눈빛이 또렷했으나 그보다 더 눈에 띄는 것이 있었어요. 말이 적고 관찰이 깊었습니다. 박 씨가 마당의 흙을 보고 이 땅은 농사가 잘 안 되겠다 하고 혼잣말을 했더니 복순이 가만히 대꾸했지요. 이 흙은 모래가 많아 물 빠짐이 빠릅니다. 하지만 물길만 잘 잡아주면 강변 퇴적토라 오히려 뿌리 채소가 잘 자랍니다. 박 씨는 그 자리에서 마음을 굳혔습니다. 복순의 친정은 한때 고을에서 이름난 양반 가문이었지요. 아버지 박진사는 학문이 깊고 농사 지식이 해박한 분이었습니다. 전국 팔도를 돌며 토양의 성질과 물기를 연구하고 귀한 작물의 재배 비방을 꼼꼼히 기록해 두었어요. 복순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등에 엎여 산과 들을 누비며 그 지식을 고스란히 익혔지요. 어떤 흙에서 어떤 작물이 살아나는지, 어떻게 땅을 다스려야 척박한 밭이 기름지게 바뀌는지 복순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진사는 세상 물정에 어두운 분이었어요. 평생을 연구에만 바쳐 살았으니 돈을 모으는 재주가 없었지요. 친한 벗에게 보증을 서주었다가 가산을 탕진했고 그 충격으로 병석에 누웠습니다. 복순이 15이던 해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어요. 홀로 남겨진 어머니마저 이듬해 가을 눈을 감으셨지요. 졸지에 고아가 된 복순은 먼 친척집에 얹혀 살며 온갖 구박을 받았습니다. 밥을 얻어먹는 주제에 글을 읽는다고 핀잔을 들었지요. 여자가 쓸데없이 똑똑한 것이 팔자에 좋지 않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복순에게는 아버지가 남긴 것이 하나 있었어요. 팔도의 토양 지식과 작물 재배 비방이 빼곡히 적힌 낡은 수첩이었지요. 복순은 그 수첩을 품에서 한 번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제 땅이 생기는 날을 기다리며 매일 밤 몰래 읽고 또 읽었어요. 혼담을 받아들이면서 복순은 딱 한 가지만 생각했습니다. 눈먼 신랑이면 어떻고 가난한 집이면 어때? 내 손으로 일굴 땅이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혼례 날은 겨울 초입이었습니다. 복순이 탄 가마가 강변 마을 김씨 집 대문 앞에 멈춰 섰지요. 복동이 대나무 지팡이를 짚고 마당에 나와 있었습니다. 눈동자가 흰빛으로 흐려 있었으나 고개를 바르게 세우고 발소리 하나도 놓치지 않는 자세로 서 있었어요. 가마 소리가 멈췄으니 다 오신 것이지요? 복동이 또렷하게 물었습니다. 복수는 가마에서 내리며 그 목소리를 마음에 담았지요. 흐트러짐 없는 목소리다. 혼례는 소박하게 치러졌습니다. 마을 사람 몇이 구경을 왔다가 수군거리며 돌아갔지요. 어이구, 눈먼 총각한테 시집 오다니. 저 꽃 같은 처자가 무슨 죄를 지었을꼬. 복수는 듣고도 못 들은 척했습니다. 혼례상 앞에 나란히 앉은 복동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가 눈이 없어 얼굴을 볼 수가 없으니 목소리로 짐작해야겠소. 목소리가 단단하고 따뜻하니 좋은 분이라 생각하오. 복순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낭군의 목소리가 마음에 듭니다. 그날 저녁 혼례상을 물리던 참이었어요. 바깥에서 마차 소리가 들리더니 만득이 오씨와 함께 대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만득의 손에는 두루마리 하나가 들려 있었지요. 박 씨가 반색을 하며 맞이했습니다. 아이고 만득아, 내가 웬일이냐. 오늘 내 동생 혼례날인데 진작 왔어야지. 만득은 대꾸 없이 마루에 올라 두루마리를 탁 펼쳤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앞에 들이밀었지요. 어머니, 이것 좀 보시오. 관아의 붉은 도장이 찍힌 문서였습니다. 복순이 눈을 가늘게 뜨고 살폈어요. 빈 문서였습니다. 돌아가신 시아버지 김서방의 이름으로 된 빈 문서였지요. 금액은 논 20마지기와 기와집을 통째로 내놓아야 할 만큼 어마어마한 액수였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내 아버지가 무슨 빚을? 박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예전에 장사 미천을 빌렸는데 못 갚고 돌아가셨소. 관아에 이미 신고가 된 문서요. 논밭과 기와집으로 갚아야 한다 하오. 만득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준비된 목소리였지요. 오 씨가 곁에서 거들었습니다. 어머님도 참 영감님이 그런 빚이 있는 줄도 모르고 계셨어요? 집안 살림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박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복동이 조용히 어머니 곁에 앉아 손을 잡았지요. 복순이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 이 문서에 적힌 날짜가 언제입니까? 만득이 복순을 흘겨보았습니다. 새 며느리가 시집온 날부터 입을 놀리는구먼. 날짜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복순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만득이 콧방귀를 뀌며 문서를 도로 말았습니다. 어쨌든 관아 도장이 찍혔으니 어쩔 도리가 없소. 어머니는 이 집을 비워주셔야 하오. 박 씨가 주저앉았습니다. 복동이 어머니의 손을 꽉 쥐었지요. 어머니, 우시지 마세요. 우리 셋이 있잖아요. 그날 밤 세 식구는 기와집에서 쫓겨났습니다. 만득이 이웃마을 강변에 허름한 오두막이 하나 있다며 거기라도 들어가라 했지요. 오두막 앞에는 자갈이 섞인 모래밭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 버려진 땅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대대로 쓸모없다고 손도 대지 않은 땅이었지요. 칼바람이 문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오두막에 앉아 박 씨가 울먹였습니다. 이걸 어쩐다. 이걸 어쩐단 말이냐. 복동이 어머니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복수는 오두막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어요. 어둠 속에서 모래밭을 찬찬히 살폈지요. 발로 흙을 파보고 손으로 모래를 쥐어보고 손가락으로 땅의 습기를 가늠했습니다. 그리고 품속에서 아버지의 낡은 수첩을 꺼내 달빛 아래 한 장 한 장 넘겼지요. 수첩의 한 페이지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강변 모래 흙은 물 빠짐이 빠르되 폐적 영양이 풍부하니라. 일반 곡식은 뿌리를 내리지 못하나 사삼과 도라지와 더덕은 도리어 이런 땅에서 뿌리가 깊고 약성이 강해지느니라. 물기를 잘 다스리고 풀거름을 더하면 3년 안에 황금밭이 되리라. 복순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고 수첩을 다시 품에 넣었지요. 오두막 안으로 들어와 시어머니 곁에 앉았습니다. 어머님, 저 땅이 쓸모없어 보이십니까? 박 씨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게 무슨 땅이냐? 자갈밭이지. 아닙니다, 어머님. 저 땅은 3년 안에 이 고을에서 가장 기름진 약초밭이 될 것입니다.
복동이 가만히 듣다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아버지가 가르쳐 주셨습니다. 복수는 그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복동이 빙긋 웃었지요. 그럼 믿어야지요. 그날 밤 복수는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만득이 내민 빈 문서가 아른거렸어요. 잉크 빛깔이 이상하리만치 새 것이었습니다. 오래된 문서라면 잉크가 바래고 종이가 누렇게 변해 있어야 했지요. 그런데 그 문서의 잉크는 선명했고 종이는 하였습니다. 복수는 그 허점을 똑똑히 기억해 두었습니다. 때가 오면 반드시 쓸 것이다.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복순이 가장 먼저 일어났지요. 오두막 문을 열면 찬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강변에서 물 한 개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복수는 손을 비비며 모래밭으로 나갔습니다. 발로 흙을 긁어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냄새를 맡았지요. 강상류에서 떠내려온 퇴적토가 수백 년 동안 쌓인 땅이었습니다. 겉은 자갈과 모래였으나 그 밑에는 검은 기름기가 돌았어요. 역시 아버지 말이 맞다. 복순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복동이었지요. 지팡이로 땅을 짚으며 조심스럽게 걸어왔습니다. 일찍 나왔네요. 낭군도요. 복동이 쪼그려 앉아 맨손으로 흙을 쥐었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모래가 흘러내렸지요. 흐르기 가볍네요. 물이 잘 빠지겠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일반 벼나보리는 안 됩니다. 뿌리가 깊은 것들을 심어야 해요. 도라지, 더덕. 복순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난군이 어떻게 알아요? 복동이 씩 웃었지요. 냄새가 나요. 이 근처 어딘가에 야생 도라지가 있어요. 저기, 저 바위 틈 쪽인 것 같은데. 복순이 복동이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을 보았습니다. 바위 틈 사이로 마른 도라지 줄기가 올라와 있었어요. 작은 것이었지만 분명 도라지였지요. 복순의 눈이 커졌습니다. 난군, 그 코는 보물이네요. 복동이 또 웃었습니다. 눈 대신 쓰는 거지요, 뭐. 그날부터 복순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선 오두막 주변을 정리하고 물길부터 내야 했어요. 강물을 끌어들일 작은 도랑을 파면 모래밭에 물기가 고르게 퍼질 것이었습니다. 복동이 힘을 썼지요. 눈이 없어도 삽질 하나는 마을 장정 둘을 합한 것보다 나았습니다. 땅의 단단함을 손으로 느끼며 어디를 더 깊이 파야 하는지 귀신같이 알아냈어요. 박 씨는 처음에 며느리가 걱정이었습니다. 이 얼음장 같은 날씨에 꽃 같은 처자가 삽을 들고 나섰으니까요. 하지만 복순의 얼굴에는 불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눈빛이 빛났어요. 박 씨는 그 눈빛을 보다가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가 죽을 끓였지요. 며느리야, 이거라도 먹어. 감사합니다, 어머님. 복순이 죽 한 그릇을 단숨에 비웠습니다. 박 씨가 말했어요. 근데 정말 저 땅에서 뭔가 자라겠느냐? 자랍니다, 어머님. 도라지와 더덕과 사삼이 자라고 그것들이 고을 약방에 팔리면 쌀보다 몇 배 값이 나옵니다. 약초를 어떻게 파느냐? 그건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박 씨는 며느리의 눈빛을 보며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그 눈빛은 허세가 아니었어요. 무언가를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의 눈빛이었지요. 그렇게 겨울이 지나갔습니다. 세 식구는 손발이 터가며 버텼어요. 복수는 오두막 주변에 돌담을 쌓았고 복동은 강에서 물고기를 잡아 끼니를 때웠습니다.
박 씨는 마을 빨래를 대신 해주고 품삯으로 곡식을 조금씩 받아왔지요. 이 모습을 마을 사람들이 보고 수군거렸습니다. 저 눈먼 총각집이 어떻게 되나 두고 봐요. 며느리가 제법 알뜰하다던데. 아까운 처자야. 한편 기와집에 들어앉은 만득은 느긋했습니다. 오 씨와 함께 새 가구를 들이고 방을 꾸몄지요. 논스무 마지기에서 나오는 소장료를 챙기며 고을에서 부자 행세를 했어요. 하지만 만득의 마음 한켠에는 늘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새 며느리 복순이 날짜를 물어봤던 것이었지요. 그 물음이 사소해 보여도 만득에게는 가시처럼 박혀 있었어요. 설마 눈치를 챈 것은 아니겠지. 만득은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처자라도 관아 도장이 찍힌 문서에 어떻게 손을 쓰겠냐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그 가시는 빠지지 않았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강변의 버드나무가 연두 빛을 내기 시작했어요. 복수는 아버지의 수첩을 펼쳐 첫 파종을 준비했지요. 도라지 씨앗과 더덕 씨앗, 그리고 사삼 뿌리를 조금씩 나눠 심었습니다. 복동이 흙을 고르게 눌러주었어요. 씨앗이 작네요. 작아도 뿌리가 깊이 내려갑니다. 3년을 기다려야 해요. 3년. 복동이 그 말을 천천히 되뇌었습니다. 긴 시간이네요. 긴 것 같아도 짧습니다.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땅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정성을 들인 만큼 돌려준다고. 복동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럼 우리 정성껏 하면 되겠네요. 씨앗을 다 심고 나서 복수는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코끝이 시큰해졌지요.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쌓은 지식이 지금 이 모래밭에 심겨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수첩이 없었다면 이 땅을 보고도 그냥 지나쳤을 것이었어요. 복수는 흙 묻은 손을 모아 쥐고 혼자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지켜봐 주세요. 그런데 그 즈음이었습니다. 만득이 오두막 쪽으로 사람을 보냈어요. 마름이라는 자가 왔지요. 마름은 오두막 앞에 서서 눈을 가늘게 뜨고 모래밭을 훑어보았습니다. 주인 어른이 여쭤보라 하시는데 여기 도랑을 판 게 누구요? 복순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팠습니다. 강물을 함부로 끌어들이면 안 된다 하오. 이 강변은 마을 공유지와 맞닿아 있으니 따로 허락을 받아야 한다 하더이다. 복순이 조용히 물었지요. 그 허락은 어디서 받습니까? 마름이 씩 웃었습니다. 주인 어른한테 받아야지요. 복수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지요. 알겠습니다. 전하십시오. 허락을 구하러 가겠다고요. 마름이 돌아갔습니다. 복동이 복순의 곁으로 다가왔어요. 형님이 또 트집을 잡으려는 것이요? 그렇습니다. 어쩔 거요? 복순이 아버지의 수첩을 손으로 꼭 쥐었습니다. 정면으로 부딪히면 집니다. 우리는 3년을 기다릴 것이에요. 그리고 3년 뒤에 이 땅이 황금밭이 되면 형님이 손댈 수 없는 증거를 들고 관하로 가겠습니다. 복동이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기다리는 것이라면 나도 할 수 있소. 봄 햇살이 강물 위에서 반짝였습니다. 모래밭 한편에 조그맣게 심어진 씨앗들이 땅속에서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지요. 복수는 그 땅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만득이 뺏어간 기와집이 눈에 밟혔지만 이를 악물었어요. 빼앗긴 것을 되찾는 방법은 억울함을 사귀며 키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은 지금 이 모래밭에서 자라고 있었지요. 그러나 만득은 복순이
생각처럼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 만득이 직접 오두막으로 찾아왔어요. 비단 두루마기를 차려입고 갓을 비스듬히 쓴 채 마름을 앞세우고 들어섰지요. 복수는 밭에서 도랑을 손보고 있었고 복동은 지팡이를 짚고 그 옆에 서 있었습니다. 만득이 코웃음을 쳤어요. 이것 봐. 모래밭에 도랑을 팠네. 이거 가소롭지 않소. 박 씨가 오두막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만득이 어머니를 슬쩍 보고 다시 복순에게 눈을 돌렸지요. 새 며느리 강변 도랑을 허락 없이 팠으니 이건 마을 공유지 침범이요. 관아에 고발할 수도 있소. 복순이 허리를 펴고 만득을 바라보았습니다.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지요. 형님, 이 오두막과 앞 모래밭은 형님이 저희더러 들어가라 하신 곳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땅을 일구는 것도 저희 몫이 아닙니까? 만득의 입꼬리가 실룩했습니다. 누가 일구지 말라 했소. 다만 강물을 끌어쓰는 것은 허락이 필요하다 하오. 그 허락값이 얼마입니까? 만득이 잠시 뜸을 들였습니다. 오 씨가 귓속말로 무언가를 일러주었지요. 만득이 말했습니다. 쌀 5가마니. 박 씨가 뒤에서 숨을 삼켰습니다. 세 식구가 겨우내 모은 것이 쌀 1가마니도 안 되었으니까요. 복수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어요. 알겠습니다. 가을에 드리겠습니다. 가을에? 첫 수확 후에 드리겠습니다. 만득이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이 모래밭에서 수확이 나오겠소. 좋소. 기다리지. 가을까지. 그때 아무것도 없으면 이 오두막도 비워야 할 것이오. 만득이 돌아갔습니다. 박 씨가 울먹이며 복순에게 달려왔어요. 어쩌면 좋으냐. 가을에 쌀 5가마니를 어디서 구하냐. 복순이 박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걱정 마세요. 첫 해에는 도라지와 더덕이 아직 어립니다. 쌀 5가마니는 제가 다른 방법으로 마련하겠습니다. 복동이 물었지요. 다른 방법이 뭐요? 봄나무를 팔겠습니다. 강변엔 냉이와 쓴바귀와 달래가 지천입니다. 모아서 고을장에 내다 팔면 됩니다. 그걸로 5가마니를? 혼자서는 안 되지요. 낭군이 도와줘야 합니다. 복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코가 있잖소. 나물 냄새라면 누구보다 잘 맞지. 그날부터 복순과 복동은 새벽마다 강변을 돌았습니다. 복순이 눈으로 찾고 복동이 코로 확인하는 방식이었지요. 복동의 코는 정말이지 신통했어요. 이슬이 맺힌 풀 사이에서 냉이 냄새를 맡아내고 바위 틈에서 달래 뿌리를 찾아냈습니다. 복순이 캔 나물 바구니가 하루가 다르게 불어났지요. 장날이 되자 복순은 나무를 고을 장터로 가지고 나갔습니다. 처음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어요. 강변 나물이요. 달래에 냉이에 쓴박이 있습니다. 지나가던 안악이 멈춰 섰습니다. 어디서 캤소? 강변 모래밭 쪽입니다. 안악이 나무를 한 줌 들고 냄새를 맡았지요. 눈이 반짝였습니다. 이거 향이 다르네. 일반반 나물보다 훨씬 진한데. 복순이 대답했어요. 강변 퇴적토에서 자란 것들이라 뿌리가 깊고 향이 강합니다. 약성도 더 높지요. 그렇소. 그럼 조금 주시오. 안악이 한 다발을 사갔습니다. 잠시 후 그 안악이 친구를 데리고 다시 왔어요. 이 나물이 향이 좋다고. 나도 좀 주시오. 그렇게 하루 만에 바구니
새 개가 바닥이 났습니다. 복순이 돌아오는 길에 쌀을 조금 사들었지요. 박 씨가 오두막 문 앞에서 기다리다가 복순을 보자마자 달려 나왔어요. 팔렸느냐? 다 팔았습니다, 어머님. 박 씨가 복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지요. 잘했다. 잘했어. 복동이 쌀 포대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냄새가 좋네요. 오래간만에 쌀밥 먹겠어요. 새 식구가 그날 밤 처음으로 소리 내어 웃었습니다. 그렇게 봄이 지나 여름이 왔습니다. 모래밭 한편에 심어둔 도라지 싹이 제법 굵어졌어요. 더덕 줄기도 담장을 타고 올라왔지요. 복순이 날마다 물을 주고 풀을 걷어냈습니다. 복동은 흙의 온도와 습기를 손으로 가늠하며 물 조절을 도왔어요. 여름이 무르익으며 고을 장터에서 복순의 나물은 소문이 났습니다. 강변 퇴적토에서 자란 나물이 향이 진하고 약성이 높다는 것이 알려진 것이지요. 약방 주인이 직접 찾아오기도 했어요. 당신이 강변 나물을 파는 사람이요? 그렇습니다. 달래와 쓴바귀를 내가 통째로 사겠소. 약재로 쓸 것이니 값을 좀 더 쳐드리리다. 복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신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조건이요? 내년 가을부터는 도라지와 더덕도 납품하겠습니다. 미리 계약을 해주시면 됩니다. 약방 주인이 눈을 가늘게 떴지요. 강변 모래밭에서 도라지와 더덕이 나오겠소. 나옵니다. 그것도 보통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것으로. 약방 주인이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계약하지. 복순이 돌아오는 길에 복동에게 말했지요. 난군 약방 주인이 도라지와 더덕을 미리 사겠답니다. 잘 됐네요. 3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첫해 것은 뿌리가 아직 어려서 못 씁니다. 복동이 웃었습니다. 3년이면 3년이지요, 뭐. 기다리면 됩니다. 그 말에 복순의 마음이 뭔가로 가득 찼습니다. 불평 없이 기다릴 줄 아는 사람. 눈이 없어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복순은 걸으면서 가만히 생각했어요. 이 사람과 함께라면 3년이 아니라 10년도 버틸 수 있겠다고. 가을이 왔습니다. 만드기 마름을 보내왔어요. 쌀 5가마니를 가져오라는 전갈이었지요. 복순은 이미 준비를 해두었습니다. 봄부터 여름까지 나무를 팔고 품삯을 모은 것으로 쌀 6가마니를 마련해 두었거든요. 복순이 직접 기와집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만드기 마루에 앉아 복순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와크구먼. 정말 가져왔소. 5가마니 가져왔습니다. 1가마니는 덤으로 드리지요. 만득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오씨도 눈을 동그랗게 떴지요. 모래밭에서 이게 나왔단 말이오? 나무를 팔았습니다. 만득이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나물 장사라니. 그게 뭐 대단한 것이라고. 복순은 대꾸하지 않았어요. 마당에 쌀 가마니를 내려놓고 돌아섰습니다. 등 뒤에서 만득의 말이 날아왔지요. 어디 얼마나 버티나 두고 봅시다. 복순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2번째 겨울이었지요. 첫 번째 겨울보다는 살림이 나았어요. 오두막에 군부를 넉넉히 떼고 박 씨도 빨래 일을 줄이고 쉴 수 있었습니다. 복동이 어느 날 저녁 물었어요. 당신은 왜 이 집에 시집 왔소? 나 같은 사람한테. 복순이 배를 짜다가 손을 멈추었습니다. 왜라니요? 눈도 멀고 가진 것도 없고
다른데 시집을 갔으면 이 고생은 안 했을 텐데. 복순이 잠시 생각하다 말했지요.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땅을 볼 줄 아는 사람을 만나라고. 좋은 땅을 알아보는 눈을 가진 사람을요. 나는 눈이 없소. 대신 코가 있잖습니까? 바위 틈 도라지 냄새를 맡는 코가요. 복동이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낮게 말했지요. 고맙소. 저야말로요. 군불이 타닥타닥 소리를 냈습니다. 박 씨가 자는 척하며 눈물을 훔쳤지요. 봄이 다시 왔습니다. 두 번째 봄이었어요. 도라지 싹이 작년보다 훨씬 굵어졌습니다. 더덕줄기도 담장을 타고 올라왔지요. 복순이 날마다 물을 주고 풀을 걷어냈습니다. 그런데 여름으로 접어들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웃 마을에서 아낙 하나가 오두막으로 찾아왔어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인이었지요.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강변에서 약초를 기른다는 며느리가 되기요? 그렇습니다. 무슨 일이신지요? 우리 남편이 오래된 위장병으로 앓고 있소. 도라지 달인 물이 좋다는데 요즘은 장에 나와도 품질이 형편없어서 혹시 좀 구할 수 있겠소? 복순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수확을 못합니다. 내년 가을이나 되어야 해요. 여인이 실망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지요. 그때 복동이 말했습니다. 잠깐요. 복동이 지팡이를 짚고 밭 쪽으로 갔습니다. 한참을 코를 킁킁거리더니 바위 틈 가까이 쪼그려 앉았어요. 손으로 흙을 헤치더니 야생 도라지 뿌리 하나를 조심조심 캐냈지요. 가느다랗고 작은 것이었으나 냄새가 진했습니다. 이거요. 심어둔 건 아직 안 되지만 야생 것이 바위 틈에 있소. 약하지만 약성은 있을 거요. 복순이 그것을 받아 여인에게 건넸습니다. 다려 드세요. 조금이지만 이 땅 옆에서 자란 것이니 약성이 나쁘지 않을 겁니다. 여인이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눈물이 고였지요. 값을 얼마나 드려야 하오? 됩니다. 그냥 가져가세요. 여인이 절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복동이 복순 곁에 섰지요. 공짜로 줘도 돼요? 됩니다. 저분이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며 우리 밭 이야기를 할 거니까요. 그게 더 큰 값입니다. 복동이 웃었습니다. 장사를 아는구먼 당신은. 과연 복순의 생각이 맞았습니다. 여름이 지나기 전에 이웃 마을에서 두 사람, 다음 달에는 세 사람이 오두막을 찾아왔어요. 강변 약초밭에 좋은 도라지와 더덕이 있다는 소문이 퍼진 것이었지요. 복순은 야생 것은 조금씩 내어주고 심어둔 것은 끝까지 지켰습니다. 두 번째 가을이 지나고 세 번째 봄이 왔습니다. 도라지와 더덕이 3년 차에 접어들었지요. 복순이 이른 봄에 뿌리를 하나 뽑아 보았습니다. 손가락 두 마디 굵기의 뿌리가 깊고 희었어요. 아버지의 수첩에서 읽은 대로 약성이 올라온 것이었지요. 복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낭군. 왜요? 올가을에 수확할 수 있겠어요. 복동이 뿌리를 건네받아 손으로 쥐었습니다. 무게를 느끼고 냄새를 맡았지요. 그리고 빙긋 웃었습니다. 이거 진짜 좋은 냄새가 나오. 그렇지요? 이거라면 약방 주인이 기뻐하겠어요. 복순이 뿌리를 다시 흙에 묻으며 말했습니다. 가을만 기다리면 됩니다. 그런데 가을을 앞두고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만드기 관아에 고발장을 넣은 것이었어요. 강변 공유지를 허락 없이 개간하여 사사로이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지요. 그것도 모자라 오두막 땅도 원래 이 고을 공유지에 속하므로 즉시 비워야 한다는 주장까지 덧붙였습니다. 관아 사령이 오두막으로 찾아왔습니다. 김복동 집이요? 박 씨가 문을 열고 나왔지요. 그렇습니다만 고을 원님이 부르시오. 내일 관아로 나오시오. 사령이 돌아갔습니다. 박 씨가 안으로 뛰어들어왔어요. 복순아, 복순아. 복순이 밭에서 달려왔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에요? 관아에서 사람이 왔다. 내일 원님 앞에 나오라 한다. 복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러나 잠시뿐이었어요. 복순은 오두막 안으로 들어가 아버지의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끼워두었던 종이 한 장을 꺼냈지요. 만득이 들이밀었던 빈 문서의 날짜와 잉크 색깔, 종이 상태를 기록해 두었던 메모였습니다. 복순이 그것을 손으로 꼭 쥐었어요. 이제 때가 되었다. 그날 밤 복순은 박 씨 앞에 앉았습니다. 어머님, 한 가지 여쭤봐야 합니다. 뭐냐? 시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장사 미천을 빌린 적이 있으십니까? 박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절대 없다. 내 시아버지는 평생 빚이라는 것을 진 적이 없는 분이다. 오히려 남의 빚 보증도 절대 서지 말라고 하셨지. 복순이 눈빛이 빛났습니다. 어머님, 내일 관아에서 그 말씀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 말을 들어줄까? 들어줄 것입니다. 제가 나머지를 증명하겠습니다. 박 씨가 복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믿음직스럽구나. 복동이 구석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도 뭔가 할 수 있소. 복순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낭구는 내일 관아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다만 누가 옆에 서 있는지, 누가 무슨 냄새를 풍기는지 귀와 코로 기억해 두세요. 왜요? 그것이 나중에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복동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날 밤 오두막에 바람이 세게 불었습니다. 강물 소리가 크게 들렸어요. 복수는 눈을 뜨고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지요. 아버지, 내일입니다. 복순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강물 소리가 대답하듯 출렁였어요. 사실 지난 3년 동안 복순과 복동이 함께 해낸 일들은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봄 장날이었어요. 복순이 나물 바구니를 이고 장터로 가는 길에 낯선 장사꾼이 길을 막아섰습니다. 한양에서 내려온 약재상이라며 이름을 댔지요. 잘 차려입은 중년 사내였습니다. 강변에서 나물 파는 처자가 당신이요? 그렇습니다. 내가 한양 약재상인데 당신 나물이 소문을 들었소. 도매로 사겠으니 값을 말해보시오. 복순이 그 사내를 찬찬히 살폈습니다. 옷은 번지르르 했으나 손이 너무 깨끗했어요. 장사꾼의 손이 아니었지요. 복순이 물었습니다. 한양에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어느 약방에 납품하십니까? 사내가 잠깐 머뭇거렸어요. 그건 왜 묻소? 한양 약재상이라면 거래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래처 이름을 말씀해 주시면 믿고 거래하겠습니다. 사내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복수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지요. 사내가 얼버무리며 말했어요. 그런 건 거래하고 나서 말해주지. 그러시면 저는 거래하기 어렵습니다. 복순이 바구니를 들고 지나쳐 갔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만득이 심어놓은 사람이었어요. 복순이 얼마나 버는지 알아보려고 보낸 것이었지요. 복순은 알고도 모른 척했습니다.
세 번째 봄에는 더 큰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강상류에서 홍수가 나서 강변 모래밭이 물에 잠긴 것이었어요. 이틀 동안 물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복순과 복동이 밤새 도랑을 파서 물을 빼내려 했지요. 박 씨도 치마를 걷어붙이고 나섰어요. 마을 사람들이 지나가다 보고 말했습니다. 아이고, 저 눈먼 총각이 물속에서 삽질을 하네. 애처롭기도 하지. 며느리는 저 얼굴에 저게 무슨 고생이야. 그러나 복순과 복동은 멈추지 않았어요. 복동이 삽을 들고 말했습니다. 도랑이 막힌 곳이 어디요? 냄새로 찾아볼게요. 저기, 저 바위 왼편이요. 복동이 물속을 걸어갔습니다. 발로 땅을 더듬고 손으로 흙을 헤쳤지요. 잠시 후 막혀 있던 흙덩이를 치워냈습니다. 물이 쏴하고 빠져나가기 시작했어요. 복순이 소리쳤지요. 됐어요. 됐습니다. 낭군. 박 씨가 손뼉을 쳤습니다. 물이 빠진 자리에 도라지와 더덕이 누워 있었어요. 뿌리는 깊어서 버텼으나 줄기가 꺾인 것이 있었지요. 복순이 하나하나 세웠습니다. 복동이 옆에서 손으로 흙을 다독였어요. 그날 밤 두 사람 모두 진흙을 뒤집어 쓴 채 오두막에 들어왔지만 얼굴에는 웃음이 있었습니다. 박 씨가 물을 데워 주었어요. 씻어라. 씻고 밥 먹어라. 어머님, 뿌리는 다 살았습니다. 그래, 잘했다. 정말 잘했어. 박 씨가 며느리의 등을 쓸어 주었습니다. 복순이 그 손을 느끼며 코끝이 시큰해졌지요. 어머니를 잃은 지 오래였으니까요. 드디어 수확의 때가 왔어요. 복순이 첫 번째 도라지 뿌리를 캐들었습니다. 손가락 3마디 굵기에 하얗고 실했지요. 냄새가 진하게 퍼졌어요. 복동이 뿌리를 건네받아 코에 가져다 댔습니다. 이거 정말 다료. 장에서 파는 것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그렇지요? 3년을 기다린 것이니까요. 약방 주인이 약속대로 찾아왔습니다. 도라지와 더덕을 보더니 눈이 커졌지요. 세상에, 이게 강변 모래밭에서 나왔단 말이오? 그렇습니다. 약방 주인이 뿌리를 이리저리 살펴보았습니다. 잘라서 단면을 보고 냄새를 맡고 조각을 씹어보았지요. 이거 일반 도라지가 아니오. 약성이 산삼다음이라 해도 될 것 같소. 강변 퇴적토와 깊은 물길 덕분입니다. 값을 어떻게 받겠소? 시장 도라지 값의 3배로 해 주십시오. 약방 주인이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소. 그만한 값이 돼요. 그 자리에서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복순의 손에 묵직한 돈 꾸러미가 들어왔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복순은 그것을 꼭 쥐고 걸었습니다. 아버지의 수첩이 품속에서 따뜻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주에 관하 사령이 오두막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만드기 고발장을 넣은 것이 하필 수확이 시작된 바로 그 시점이었지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마름이 수확 소식을 만득에게 전했고 만득이 이제 빼앗을 때가 됐다 판단한 것이었어요. 복동이 사령이 돌아간 뒤 말했습니다. 형님이 우리가 성공하는 것을 보고 빼앗으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공했다는 말이기도 하네요. 복순이 복동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얼굴에 웃음이 번졌어요. 복동이 빙긋 웃으며 말했지요. 눈은 없어도 이 정도는 알아요. 박 씨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웃을 때가 아니다. 내일 관아에 가야 하는데. 어머님, 웃을 때입니다. 우리가 3년을 기다려온 것이
드디어 쓸 때가 됐으니까요. 그날 밤 복수는 아버지의 수첩을 꺼내 맨 뒷장을 펼쳤습니다. 빽빽하게 적힌 글귀들 사이에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말이 있었지요. 땅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정성을 들인 만큼 돌려주고 믿고 기다린 자에게 열매를 준다. 사람도 땅과 같으니라. 복순이 그 글귀를 손가락으로 쓸었습니다. 내일 관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3년간 이 모래밭에 쏟아부은 정성이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것이었어요. 복수는 수첩을 덮고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세 식구가 관아로 향했습니다. 복동이 지팡이를 짚고 박 씨가 그 곁에 붙어 걸었어요. 복수는 품속에 2가지를 넣었습니다. 아버지의 수첩과 빈 문서의 날짜와 잉크 빛깔을 기록해둔 메모였지요. 관아 마당에는 이미 만득이 와 있었습니다. 오씨와 마름까지 데리고 왔어요. 만득이 복순을 보자 빗뚤게 웃었습니다. 왔구먼. 잘 왔소. 복순은 대꾸하지 않았어요. 원님이 대청에 앉았습니다. 머리가 희끗한 50대 중반의 관리였지요.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고발인 김만득은 앞으로 나오라. 만득이 허리를 구부리며 앞으로 나왔습니다. 예, 원님. 고발 내용을 말하라. 예. 저 복동이 처가 강변 공유지를 3년간 허락 없이 개간하여 약초밭을 만들고 사사로이 이익을 취하였습니다. 또한 저 오두막 땅도 원래 고을 공유지에 속하는 땅이므로 즉시 비워야 한다고 아랩니다. 원님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복순 쪽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피고발이는 할 말이 있느냐? 복순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예, 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말하라. 복순이 또렷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가 들어간 오두막과 강변 모래밭은 저 김만득이 직접 들어가라 지정해 준 곳입니다. 만약 그 땅이 공유지라면 저희를 그 땅으로 보낸 김만득이 먼저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마당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원님의 눈이 만득에게 갔어요. 고발인, 이 말이 사실이냐? 만득이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말했습니다. 그건 일시적으로 쉬라고 한 것이지 개간을 허락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시적으로라도 들어가라 했다면 허락이 있었던 것 아닌가. 만득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복순이 계속 말했지요. 원님, 한 가지 더 아를 것이 있습니다. 말하라. 저희가 이 오두막으로 쫓겨난 것은 김만득이 관아 도장이 찍힌 빈 문서를 들고 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문서에 의심스러운 점을 발견하였습니다. 원님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의심스러운 점? 예. 그 문서는 돌아가신 저희 시아버지 김서방의 이름으로 된 빈 문서였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신 지 사흘밖에 안 된 시점에 나타난 문서치고는 잉크가 너무 새 것이었습니다. 오래된 문서라면 잉크가 바래고 종이가 누렇게 변해 있어야 하지요. 원님이 만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문서를 가져왔느냐? 만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예, 가져왔습니다. 만득이 품에서 문서를 꺼냈지요. 원님이 직접 받아들었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았어요. 옆에 있던 아전이 몸을 가까이 했지요. 원님, 이 문서의 종이가 올해 한양에서 새로 나온 지물입니다. 시중에 풀린 것이 불과 반년도 안 됩니다.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만득의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지요. 오씨가 살짝 뒤로 물러섰어요. 원님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문서는 위조일 가능성이 있다. 아전은 공주관하 문서 보관소에서 김서방의 원래 빚 기록을 확인하라. 만득이 다급하게 말했어요. 원님, 저는 분명히 아버지한테서 그 빚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다면 원본 문서가 있어야지. 위조 여부는 확인해봐야 알 것이다. 원님이 선고했습니다. 오늘 결론은 내리기 어렵다. 문서 확인이 끝날 때까지 강변 오두막과 모래밭의 현재 상태를 유지하도록 한다. 쌍방 모두 그 상태에서 손을 대지 말라. 복순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님. 관할을 나오는 길에 만득이 복순 곁에 바짝 다가왔습니다. 목소리를 낮추었지요. 잘도 짓거리는구먼. 그런다고 달라지겠소. 복순이 멈추지 않고 걸으며 말했습니다. 문서 확인이 끝나면 달라지겠지요, 형님. 만득이 이를 갈며 돌아섰습니다. 오 씨가 그의 팔을 잡아당기며 귓속말을 했지요. 아무래도 문서가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어쩔 거예요? 만득이 낮게 말했습니다. 방법이 없는 건 아니야. 그날 밤 만득은 마름을 불렀습니다. 마름의 귀에 뭔가를 속삭였지요. 마름이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어요. 그로부터 사흘 뒤였습니다. 강변 모래밭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새벽에 복순이 밭에 나가보니 도라지 밭 한 귀퉁이가 짓밟혀 있었습니다. 뿌리가 뽑히고 줄기가 꺾여 있었지요. 복순이 쪼그려 앉아 살폈습니다. 사람이 밟은 자국이 분명했어요. 박 씨가 달려왔습니다. 어쩌면 이런 짓을. 복동이 냄새를 맡으며 주변을 살폈지요. 발자국 방향이 저쪽이요. 마름 신발에 바르는 기름 냄새가 나요. 복순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를 악물었지요. 알겠습니다. 복순은 그날 다시 관하로 갔습니다. 원님에게 밭이 훼손되었음을 알리고 증거를 보여달라 요청했어요. 원님이 아전을 보내 현장을 확인하게 했습니다. 아전이 돌아와 보고했지요. 확인했습니다. 분명 사람이 의도적으로 밟은 흔적입니다. 원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이건 명백한 방해 행위다. 고발인 측 마름을 불러들여라. 마름이 불려왔습니다. 원님 앞에서 마름은 처음엔 모른다 했지요. 하지만 복동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원님, 제가 한 가지 아를 것이 있습니다. 원님이 눈썹을 들었습니다. 허락하마. 저는 눈이 없어 보지는 못하지만 냄새를 잘 맡습니다. 그날 새벽밭에 사람이 왔을 때 특이한 냄새가 있었지요. 마름 신발에 치하는 소가죽, 기름 냄새였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도 그 냄새가 납니다. 마름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원님이 마름을 노려보았지요. 할 말이 있느냐? 마름이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만득 어른이 시킨 것입니다. 마당이 술렁였습니다. 원님이 손을 들어 잠재웠지요. 만득을 당장 불러들여라. 그러나 그때였습니다. 관아 문 밖에서 소란이 났어요. 사령이 달려 들어왔지요. 원님, 큰일 났습니다. 약방 주인이 고을을 떠났다 합니다. 복순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약방 주인이요? 예. 어젯밤 짐을 싸서 떠났다 하는데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복순이 순간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만득이 약방 주인에게 압력을 넣은 것이었어요. 복순이 약방 주인과 계약했다는 사실을 마름에게서 들었고 약방 주인을 협박하거나
회유하여 떠나게 만든 것이었지요. 약방 주인이 사라지면 복순의 수확물을 살 사람이 없어지고 3년간의 노력이 빛을 잃을 수 있었습니다. 복순의 다리가 가늘게 떨렸어요. 박 씨가 복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복순아. 복순이 눈을 감았습니다. 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3년이었습니다. 손이 터가도록 땅을 일구고 홍수에 밭이 잠겨도 밤새 도랑을 파고 나물 한 다발씩 팔아 쌓을 6가마니를 만들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복동이 복순 곁으로 왔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손을 더듬어 복순의 손을 찾았지요. 복순의 손을 꼭 쥐었어요. 괜찮소. 복순이 눈을 떴습니다. 복동의 흰 눈동자가 자신을 향해 있었지요. 보이지 않아도 향해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소. 약방 주인 하나가 없어도 당신이 가진 것은 그것뿐이 아니잖소. 복순이 그 말을 마음에 담았습니다. 복동이 맞았어요. 아버지의 수첩이 있었습니다. 3년간 기른 도라지와 더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조 문서의 증거가 있었지요. 그러나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또 하나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마을 사람이 복순을 붙잡고 말했어요. 아, 강변 며느리. 큰일 났소. 만득이 이 고을 사또 나리한테 뭔가를 바쳤다는 소문이 도네요. 원님 대신 새 사또가 온다는 말이 있소. 복순의 걸음이 멈췄습니다. 새 사또가요? 그렇다는데 만득이 한양에 줄이 있는 모양이요. 복순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떠 있었어요. 바람이 불었지요. 아버지의 수첩이 품속에서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시간이 없었습니다. 위조 문서 확인이 끝나기 전에 새 사또가 오면 모든 것이 원점이 될 수도 있었어요. 만득이 줄을 써서 새 사또에게도 뭔가를 쥐어준다면 복순에게는 아무 힘이 없었습니다. 오두막으로 돌아왔습니다. 박 씨는 이미 소문을 들어 알고 있었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지요. 복순아, 이젠 끝인 것이냐? 복순이 앉았습니다. 무릎 위에 아버지의 수첩을 올려놓았지요. 한참을 바라보았어요. 복동이 옆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곁에 있어 주었지요. 복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처음으로 흘리는 눈물이었어요. 시집 온 날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울지 않았지요. 하지만 그날 밤만큼은 눈물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흙 속에 심었던 씨앗들이 생각났어요. 홍수 속에서 복동의 손이 치워낸 흙덩이가 생각났습니다. 장터에서 나무를 팔던 날들이 생각났지요. 아버지. 복순이 낮게 불렀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강물 소리만 멀리서 들렸지요. 복순이 눈물을 손등으로 닦았습니다. 그리고 수첩을 펼쳤어요. 맨 뒷장이었습니다. 아버지의 필체로 적힌 마지막 말이 달빛 아래 보였지요. 땅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정성을 들인 만큼 돌려주고 믿고 기다린 자에게 열매를 준다. 사람도 땅과 같으니라. 복순이 그 글귀를 다시 읽었습니다. 1번, 2번, 3번. 땅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복순이 천천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짚고 일어섰지요. 복동이 고개를 들었어요. 일어섰소. 예. 어디 가려오?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복순이 오두막 밖으로 나갔습니다. 달이 강물 위에 비쳤어요. 모래밭 가장자리에 서서 밭을 내려다보았지요.
어둠 속에서도 도라지 잎이 달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복순이 천천히 생각을 정리했어요. 약방 주인이 없어도 도라지와 더덕을 살 곳은 다른 곳에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시간이었지요. 새 사또가 오기 전에 위조 문서를 증명해야 했어요. 그리고 그 증명에 필요한 것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박 씨의 증언이었지요. 박 씨는 시아버지가 평생 빚을 진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 증언이 살아 있었어요. 그리고 관아 아전이 문서 종이가 오래 나온 지물이라 했지요. 그것도 살아 있었습니다. 복순이 입술을 다물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만득이 새 사또를 데려오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었어요. 그 시간 안에 움직여야 했지요. 복순이 오두막 안으로 돌아왔습니다. 낭군. 왜요? 내일 새벽에 저 혼자 어딜 좀 다녀와야 합니다. 어디요? 이 고을보다 윗고을 관아입니다. 원님 위에 감사 어른이 계십니다. 거기에 직접 억울함을 알리겠습니다. 박 씨가 놀란 눈으로 보았습니다. 감사 어른한테 그게 되겠느냐? 됩니다. 백성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은 법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한테는 증거가 있습니다. 복동이 말했어요. 혼자 가면 안 돼요. 내가 같이 가겠소. 낭군은 여기서 밭을 지켜줘야 합니다. 만득이 또 말음을 보낼 수 있습니다. 복동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끄덕였지요. 알겠소. 그럼 내가 여기서 지키고 있겠소. 당신은 어서 다녀오시오. 박 씨가 복순의 손을 잡았어요. 조심해라. 혼자 가는 먼 길이니 조심해야 한다. 예, 어머님. 복순이 품속의 수첩을 꼭 쥐었습니다. 내일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내일에 달려 있었지요. 복순이 새벽길을 나섰습니다. 동이 트기도 전이었어요. 강물 위로 물 한 개가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복순은 아버지의 수첩을 품에 넣고 관아 아전이 확인한 종이 이야기를 적어둔 메모를 단단히 쥐었지요.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챙겼습니다. 약방 주인과 계약할 때 받아둔 계약서 사본이었어요. 도라지와 더덕의 품질을 인정받았다는 증거이기도 했지요. 2시간을 걸었습니다. 산길을 넘고 나루를 건넜어요. 발에 물집이 잡혔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윗고을 관아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한 뼘쯤 올라와 있었지요. 복순이 관아 문 앞에서 사령에게 말했습니다. 감사 어른께 억울함을 호소하러 왔습니다. 사령이 복순을 위아래로 훑었습니다. 어디서 왔소? 아랫고을 공주에서 왔습니다. 무슨 억울함이요? 돌아가신 시아버지 이름으로 위조된 빈문서 때문에 집과 재산을 빼앗긴 일입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사령이 잠시 생각하더니 안으로 들어갔어요. 복순이 문 앞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한식경이 지났지요. 발이 아팠어요. 하지만 복순은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사령이 다시 나왔지요. 들어오시오. 감사 어른은 예순에 가까운 백발의 관리였습니다. 눈빛이 맑고 입이 단단했어요. 복순이 무릎을 꿇고 말했지요. 감사 어른, 아래 것이 억울함을 아뢰겠습니다. 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하라. 복순이 처음부터 끝까지 차분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시아버지의 죽음, 만득의 위조 빈문서, 강변 오두막으로 쫓겨난 일, 3년간의 약초밭, 관아 아전이 확인한 종이 이야기, 밭 훼손, 약방 주인이 사라진 것,
그리고 새 사또가 온다는 소문까지. 하나도 빠뜨리지 않았어요. 감사가 듣는 내내 한마디도 끊지 않았습니다. 복순이 다 말하자 손을 내밀었지요. 증거를 보여라. 복순이 메모와 계약서 사본을 내밀었습니다. 감사가 천천히 읽었어요. 그리고 아전을 불렀지요. 아랫고을 문서 보관소에서 김서방 빚 기록 확인이 됐는지 즉시 알아보라. 아전이 달려나갔습니다. 감사가 복순에게 말했어요. 기다려라. 복순이 마당에서 기다렸습니다. 해가 중천에 올랐다가 기울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복순은 기다렸지요. 발에 물집이 터진 것 같았지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다 되어서야 아전이 돌아왔어요. 감사 어른, 아랫골 관아에 확인한 결과 김서방의 빚 기록은 없었습니다. 문서는 위조로 판명됩니다.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복순이 눈을 감았다가 떴어요. 감사가 말했습니다. 내가 직접 아랫고을로 내려가겠다. 이 사안은 아랫고을 원님이 처리할 수 없다. 내가 처리할 것이다. 복순이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른. 감사할 것 없다. 이것은 법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니라. 복순이 관아를 나왔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어요. 발이 쑤셨지만 마음이 가벼웠지요. 오두막으로 돌아가는 길에 별이 떴습니다. 복순이 걸으면서 아버지의 말을 떠올렸어요. 땅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정성을 들인 만큼 돌려준다. 사람도 그러했습니다. 3년간 정성을 들인 것이 이제 돌아오는 참이었지요. 오두막 불빛이 보였습니다. 복동이 문 앞에 서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팡이를 짚고 발소리를 듣고 있었지요. 왔소. 왔습니다. 어떻게 됐소? 감사 어른이 직접 내려오신답니다. 복동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빙긋 웃었지요. 잘 됐네요. 박 씨가 부엌에서 달려 나왔습니다. 어서 들어와라. 발이 얼마나 아프냐. 복순이 오두막 안에 들어섰습니다. 따뜻했어요. 군불이 타고 있었지요. 복동이 복순 곁에 앉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냥 곁에 있어 주었어요. 복순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밥을 먹고 나서 박 씨가 말했습니다. 근데 감사 어른이 오신다고 만득이 순순히 물러나겠느냐? 복순이 대답했어요. 물러나지 않으면 더 큰 죄를 짓는 것이지요. 위조 문서 하나만 해도 엄한 벌을 받을 텐데 거기다 감사 어른께 맞서겠습니까? 박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눈빛에 걱정이 남아 있었지요. 복순도 알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감사 어른이 내려오기 전에 만득이 무슨 짓을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도 복순은 밭을 지켰어요. 오두막 문 앞에 앉아 강물 소리를 들으며 밤을 보냈지요. 복동이 옆에 앉아 함께 했습니다. 자야 하오. 조금 있다 자겠습니다. 나도 같이 있겠소. 두 사람이 나란히 밤을 지켰습니다. 달이 기울고 별이 움직였지요. 새벽 달구름 소리가 나도록 두 사람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감사 어른이 온다는 소문은 이미 고을에 퍼져 있었어요. 만득도 들었지요. 기와집 사랑방에서 오 씨와 마주 앉은 만득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감사 어른이 직접 내려온다고. 그렇다 하오. 저 며느리가 거기까지 갔단 말이야? 오 씨가 손을 비볐습니다. 이제 어쩔 거예요?
문서가 위조라는 게 들통나면 끝이잖아요. 만득이 이를 갈았습니다. 아직 방법이 있어. 복동이 그놈이 밭에서 손을 쓰면 되지. 밭에서 손을 쓰다니? 불을 지르면 되잖아. 오 씨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그랬다가 걸리면? 밤에 하면 되지. 누가 보겠어. 그날 밤이었습니다. 복동이 오두막 밖에 앉아 강물 소리를 듣고 있었어요. 달이 구름에 가려 어두운 밤이었지요. 그런데 복동의 코에 낯선 냄새가 실렸습니다. 기름 냄새였어요. 이상하다. 복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바람이 밭 쪽에서 불어왔어요. 기름 냄새가 더 강해졌지요. 복동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불이야, 불. 복동이 소리치며 밭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지팡이를 짚으며 달렸어요. 밭 틈머리에서 불꽃이 일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기름을 뿌리고 불을 붙인 것이었지요. 복순이 오두막에서 뛰쳐나왔습니다. 낭군. 물이요. 물 빨리. 복순이 물 항아리를 들고 달려갔어요. 박 씨도 뒤따랐지요. 세 식구가 항아리와 바가지로 물을 퍼 날랐습니다. 불꽃이 도라지 줄기를 핥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복동이 삽으로 불꽃 주변의 흙을 파헤쳐 불길이 번지지 못하게 막았지요. 마을 사람들이 깨어나 달려왔습니다. 함께 물을 날랐어요. 그렇게 한식경이 지나 불이 잡혔습니다. 밭에 한 귀퉁이가 타들어갔지만 전부는 아니었지요. 복순이 주저앉아 손으로 탄 흙을 만졌습니다. 살았어요. 대부분 살았습니다. 복동이 숨을 몰아쉬며 곁에 앉았어요. 다행이요.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이거 일부러 지른 거 아니요. 기름 냄새가 나잖아. 맞아. 밭에 기름을 뿌렸어. 만드기 지시겠지. 사람들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날 밤불 소식이 마을 전체에 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감사 어른이 아랫고을에 당도했습니다. 전날 밤 방화 소식을 이미 들은 뒤였지요. 감사 어른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관아 마당에 만득이 불려왔어요. 이번에는 만득의 태도가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버텼지요.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마름이 제멋대로 한 것입니다. 감사 어른이 말했어요. 마름은 어젯밤 관아에 자수를 했다. 만득이 시켰다고 진술했느니라. 만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마름이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빈문서 위조와 방화, 두 가지 죄상이 분명히 있다. 할 말이 있거든 하라. 만득이 주먹을 쥐었다 폈습니다. 오 씨가 뒤에서 만득의 소매를 잡아당겼지요. 그러나 만득이 더는 버틸 수가 없었어요. 소인이 잘못했습니다. 마당이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박 씨가 눈물을 흘렸어요. 복동이 어머니 곁에서 손을 잡아드렸지요. 복수는 가슴이 덜컹했지만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감사 어른이 말했습니다. 김만득을 포박하라. 위조 문서 작성과 재산 편취, 그리고 방화 시도. 세 가지 죄를 물을 것이다. 포졸이 만득의 팔을 잡았습니다. 만득이 끌려가면서 박 씨를 보았어요. 박 씨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지요. 만득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오 씨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어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게 무슨 일이냐고요? 감사 어른이 복순에게 말했습니다. 억울하게 빼앗긴 기와집과 논 스무 마지기는 즉시 돌려줄 것이다.
또한 3년간 강변 모래밭을 일군 것은 정당한 노력의 결과이니 그 땅도 너희 몫으로 인정한다. 복순이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른. 고마울 것 없다. 이것은 법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니라. 그리고 한 가지 더. 감사 어른이 복동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없어도 냄새로 불을 감지하고 코로 마름의 신발 기름을 맡아 증거를 세웠다. 이 고을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 기특하다. 복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른. 아내 복 하나는 대단하구나. 복동이 빙긋 웃었어요. 그것만큼은 저도 압니다. 마당에 모여 있던 마을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만득은 그날로 포박되어 관아에 끌려갔습니다. 오 씨는 혼자 기와집에 남았으나 이미 소문이 퍼진 뒤라 고을에서 얼굴을 들 수가 없었어요. 머지않아 친정으로 돌아갔지요. 기와집은 새 식구에게 돌아왔습니다. 박 씨가 기와집 대문 앞에 서서 오래도록 바라보았어요. 3년 만이었지요. 복순이 박 씨의 곁에 섰습니다. 들어가시지요, 어머님. 박 씨가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래, 들어가자. 복동이 지팡이를 짚고 대문 안으로 들어섰어요. 마당의 흙냄새를 맡고 말했습니다. 냄새가 그대로네요. 예전 그 냄새가. 박 씨가 복동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우리 집 냄새지. 그날 밤 세 식구는 오랜만에 기와집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복순이 직접 상을 차렸어요. 도라지 무침에 더덕구이를 올렸지요. 복동이 젓가락으로 더덕을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맛있소. 3년 된 것이니까요. 3년. 복동이 그 말을 천천히 씹었어요. 3년이 이 맛이었구나. 박 씨가 밥그릇을 들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뚝 떨어졌지요. 복순아. 예, 어머님. 고맙다. 정말 고맙다. 복순이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님이 버텨주셔서 저도 버틸 수 있었습니다. 세 식구가 그날 밤 오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3년간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꺼냈지요. 홍수 났을 때, 나물 팔던 날, 약방 주인을 만나던 날, 관아에 처음 서던 날. 이야기를 할수록 웃음이 났어요. 그 시절이 힘들었지만 지금은 웃으며 말할 수 있었지요. 복동이 말했습니다. 사실 그 3년이 없었으면 지금이 없는 것이잖소. 그렇지요. 만득 형님 덕분이기도 하네요. 쫓아내지 않았으면 그 밭을 못 얻었을 테니. 복순이 웃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기도 하네요. 박 씨가 혀를 찼습니다. 그래도 그 나쁜 놈 덕이라고 하지는 말자. 세 식구가 함께 웃었습니다. 기와집에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가득했지요. 그 후로 복수는 강변 모래밭을 계속 가꾸었습니다. 기와집과 논 스무 마지기를 돌려받았지만 모래밭도 버리지 않았어요. 도라지와 더덕은 해마다 수확이 늘었습니다. 약방 주인이 새로 생겼고 이웃 고을 약방들도 찾아왔지요. 소문이 퍼져 한양에서까지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복동은 밭의 관리를 맡았어요. 코로 흙 상태를 파악하고 손으로 물기를 가늠했지요. 어느덧 마을에서 가장 믿음직한 밭지기가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복동에게 밭 걱정을 털어놓으러 왔어요. 복동이 씨, 우리 밭 흙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한번 봐주시오. 보는 건 못하지만 냄새는 맡을 수 있지요. 어디 한번 가봅시다.
복동이 지팡이를 짚고 따라가면 어김없이 이유를 찾아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복동에 대한 존경이 생겨났어요. 복순의 아버지 수첩에 적힌 지식은 점점 더 많이 쓰였습니다. 복순이 그것을 가르쳐 주기도 했어요. 어떤 땅에 어떤 작물이 맞는지, 물기를 어떻게 내야 하는지, 마을 안악들이 복순에게 물으러 왔지요. 강변 며느리한테 물어봐. 그 사람이 제일 잘 알아. 복순이 가르쳐 준 방식으로 농사를 지으면 수확이 늘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조금씩 나아졌지요.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복순이 모래밭 끄트머리에 서서 노을을 바라보았어요. 복동이 곁에 섰지요. 강물이 노을빛을 받아 붉게 물들었습니다. 이 밭이 황금밭이 됐소. 복동이 말했어요. 그렇습니다. 3년이라 하지 않았소. 그런데 딱 3년이 걸렸네요. 아버지 말이 맞았습니다. 복동이 바람 속에서 밭 냄새를 맡았습니다. 도라지 냄새가 참 좋소. 낭군이 첫날 맡았던 그 냄새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 바위 틈에서 맡았던 그 냄새. 예. 복동이 가만히 웃었습니다. 복순도 웃었지요. 저 멀리 기와집 굴뚝에서 연기가 올라왔습니다. 박 씨가 저녁을 짓고 있었어요. 복순이 복동의 팔을 잡았습니다. 들어가요. 그렇지요. 두 사람이 함께 걸었습니다. 모래밭을 가로질러 기와집으로 향했지요. 해가 지고 있었지만 어둡지 않았어요. 집 안에 불빛이 켜져 있었으니까요. 그리하여 강변 모래밭은 그 고을에서 가장 기름진 약초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밭을 일군 눈먼 신랑과 현명한 며느리의 이야기는 오늘날까지 그 고을에 전해져 내려오고 있지요.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말합니다. 땅도 사람도 정성을 들인 만큼 돌려준다고. 믿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에게 반드시 봄이 온다고요.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만득의 재판은 보름 후에 열렸습니다. 감사 어른이 직접 주재하는 재판이었어요. 고을 사람들이 관아 마당에 빼곡히 모여들었습니다. 만득이 포박된 채 끌려 나왔지요. 살이 빠지고 얼굴이 수척했어요. 비단 두루마기는 온데간데 없고 허름한 죄인 복장이었습니다. 감사 어른이 선고문을 읽었습니다. 김만득은 돌아가신 부친의 이름을 도용하여 빈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빌미로 어머니와 동생 부부를 집에서 쫓아낸 죄, 또한 마름을 시켜 동생 부부의 약초밭을 훼손한 죄, 그리고 방화를 교사한 죄를 지었다. 이에 재산 전부를 몰수하고 유배에 처한다. 마당이 술렁였습니다. 잘됐다. 그 놈이 그렇게 되어야지. 눈먼 총각 부부가 불쌍해서 어쩌나 했더니 잘됐네. 만득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포졸이 양쪽에서 팔을 잡았어요. 끌려가면서 만득이 고개를 들어 박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박 씨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지요. 아들이었으니까요. 아무리 나쁜 짓을 했어도 자식이었습니다. 어머니. 만득이 낮게 불렀습니다. 박 씨가 고개를 돌렸어요. 대꾸하지 않았지요. 만득이 완전히 끌려나가고 마당이 잠잠해졌습니다. 복순이 박 씨의 곁에 섰어요. 어머님, 괜찮다. 내가 괜찮다. 박 씨가 손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똑바로 섰지요. 제 손으로 저렇게 키웠으니
제 탓이기도 하다. 그래도 이제 더 이상 나쁜 짓은 못할 테니 오히려 잘 된 것이다. 복동이 어머니 옆에 섰습니다. 어머니, 우리 집으로 가요. 박 씨가 복동의 팔을 잡았어요. 새 식구가 관아 마당을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길을 비켜주었지요. 고생 많으셨소. 잘 됐습니다, 며느리. 복순이 고개를 숙여 인사하며 걸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강변 약초밭은 더욱 바빠졌습니다. 재판 소식과 함께 복순의 밭 이야기가 더 멀리 퍼졌거든요. 3년 동안 모래밭을 황금밭으로 만들었다는 이야기, 눈먼 신랑이 코로 불을 막아냈다는 이야기가 인근 고을까지 퍼졌지요. 이웃 마을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마을에도 강변 모래밭이 있는데 거기서 약초를 기를 수 있겠소? 복순이 그 밭을 직접 가보았어요. 흙을 손으로 쥐어보고 물기를 살피고 볕이 드는 방향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지요. 됩니다. 이 땅은 더덕이 잘 맞겠어요. 물기를 이쪽으로 내시고 첫 해에는 이 풀을 섞어서 거름을 만들어 쓰십시오. 이웃 마을 사람들이 복순의 말대로 했습니다. 2년이 지나자 그 밭에서도 실한 더덕이 나왔지요. 소문이 또 퍼졌습니다. 강변 며느리한테 물어보면 안 되는 밭이 없다. 그 사람 아버지가 팔도를 돌며 쌓은 지식이 있다고 하던데 복순은 찾아오는 사람들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수첩에 적힌 지식을 아낌없이 나눠주었어요. 어느 날 복동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아버지 수첩 내용을 다 가르쳐주면 당신 것이 없어지지 않소. 복순이 대답했어요. 아버지가 그 지식을 혼자 쌓은 게 아닙니다. 팔도를 다니며 농부들한테서 배운 것들이에요. 그러니 다시 나눠주는 것이 맞습니다. 복동이 가만히 웃었습니다. 그거 참 아버지 닮았소. 그래요? 그럼요. 배운 것을 나누는 사람이잖소. 복순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지요. 그해 가을 수확이 끝나고 복순은 아버지의 묘를 찾았습니다. 도라지 한 다발을 가지고 갔어요. 묘 앞에 다발을 놓고 쪼그려 앉았지요. 아버지, 모래밭이 황금밭이 됐습니다. 아버지 말씀대로 됐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묘 앞 억새가 흔들렸어요. 수첩도 잘 쓰고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있어요. 복순이 잠시 말을 멈추었지요. 남편이 좋은 사람입니다, 아버지. 눈이 없어도 세상을 보는 눈이 있는 사람이에요. 바람이 한 번 더 불었습니다. 억새가 크게 흔들렸지요. 복순이 그것을 보며 빙긋 웃었습니다.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복동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발소리를 듣고 있었지요. 다녀왔소. 네. 어떠셨소? 복순이 대답했습니다. 좋았습니다. 복동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묻지 않았지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어느덧 계절이 몇 번 더 바뀌었습니다. 강변 모래밭은 해가 갈수록 더 넓어졌어요. 복순이 조금씩 개간 범위를 늘렸거든요. 사삼도 들어왔고 황기도 심었습니다. 아버지 수첩의 비방이 하나하나 현실이 되었지요. 복동은 마을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됐습니다. 밭 관리는 물론이고 강물 소리로 날씨를 예보하는 것도 척척이었어요. 비가 오기 하루 전에 강물 소리가 달라진다는 것을 복동이 알아낸 것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이 복동에게 물었습니다. 내일 비가 오겠소? 복동이 귀를 기울이다가 말했어요.
강물 소리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내일 오후에 비가 올 것 같소. 그 말이 어김없이 맞아 떨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감탄했지요. 저 양반 눈은 없어도 귀하고 코는 10개야. 박 씨가 그 말을 들으면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복순도 웃었지요. 그러던 어느 겨울 박 씨가 자리에 누웠습니다. 나이가 드니 기운이 없다 하시더니 며칠째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었어요. 복순이 밤낮 없이 곁을 지켰습니다. 도라지와 더덕을 다려드리고 몸을 닦아드리고 밥을 떠먹여드렸지요. 복동도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들려주었지요. 어릴 때 아버지가 강물 소리를 들려주던 이야기, 10살의 눈을 잃던 날 어머니가 손을 놓지 않았던 이야기를 박 씨가 가느다란 목소리로 말했어요. 복동아, 내가 이렇게 잘 살아줘서 다행이다. 어머니, 처음에는 눈먼 자식이 어떻게 살까 싶어 밤마다 울었다. 그런데 이런 며느리를 만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니 이제야 마음이 놓인다. 복동이 어머니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어머니, 오래 사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아직 할 일이 있으니까. 박 씨가 복순을 보았습니다. 복순아. 예, 어머님. 고맙다. 이 집에 와줘서 고맙다. 복순이 박 씨의 다른 손을 잡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지요. 박 씨는 그 겨울을 넘겼습니다. 봄이 오자 기운을 차렸어요. 오두막 시절처럼 힘을 쓰지는 못했지만 마당에 나와 벼틀 쬐고 복순이 밭 가꾸는 것을 지켜보았지요. 그 봄에 복순은 강변 모래밭 한편에 새 씨앗을 심었습니다. 아버지 수첩에 적혀 있었지만 아직 시도하지 못했던 것이었어요. 산삼 씨앗이었습니다. 발아가 어렵고 기다림이 긴 것이었지요. 복동이 옆에서 흙을 고르며 물었습니다. 이건 얼마나 기다려야 하오? 5년은 됩니다. 5년. 복동이 빙긋 웃었어요. 3년도 했는데 5년 못 하겠소. 복순이 씨앗을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심었습니다. 복동이 흙을 덮었지요. 강물이 흘렀어요. 볕이 따뜻했습니다. 새소리가 들렸지요. 복순이 마지막 씨앗을 심고 흙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어요.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땅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정성을 들인 만큼 돌려주고 믿고 기다린 자에게 열매를 준다. 사람도 땅과 같으니라. 복순이 눈을 떴습니다. 강물이 반짝였어요. 강변 모래밭은 이제 누가 봐도 황금밭이었지요. 도라지와 더덕의 잎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그 한가운데 새로 심은 씨앗이 땅속에서 숨을 쉬고 있었어요. 또 기다림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복순은 알았지요. 기다림은 끝이 있고 그 끝에는 반드시 봄이 온다는 것을.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